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성심을 다해 곁에 있어 준 벗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가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나 싶어 더 살뜰히 챙겼는데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합니다. 참다 한마디 했더니 제가 너무 예민하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한참을 창밖대나무를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지치는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느슨해진다. 그대 자신을 붙잡아야 할 때 상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제자의 편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 것이 인간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에게, 평생을 곁에 있어준 친구에게 함부로 대접받을 때 그 감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쏟아온 시간과 마음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게 쪽팔린 것 같아서 그렇게 입을 닫고 또 삼키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서서히 지우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며칠을 공들여 명절 음식을 차렸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내가 아플 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부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가 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화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텁텁한, 가슴 한가운데가 멍든 것 같은 그 감각. 이 사람한테 나는 뭔가 싶다가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결국 혼자 삼키게 됩니다. 그 삼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쌓이면 어느 날 그 사람 이름이 뜨는 것만 봐도 숨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이 먹먹함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내 자리를 지키는 법. 말 한마디 없이 상대가 스스로 달라지게 만드는 태도의 비밀을 정약용의 지혜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인연에 지치셨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서운할수록 더 잘해주면 상대는 더 함부로 한다. 68세 홍 선생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소 씨와 4년째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함께 들으며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어느 해부터 소 씨의 전화는 언제나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예약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주민센터에 서류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경조사 화환 주문하는 거 도와줘. 홍 선생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가을, 홍 선생님이 허리를 삐어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을 때였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혼자 가기 어렵다고 소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돌아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나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렵겠다. 홍 선생님은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4년 동안 뭐였나 싶었지요. 그런데 홍 선생님이 이틀 뒤에 한 일이 있습니다. 소 씨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내가 갈비탕을 끓였는데 한 그릇 갖다 줄까 했습니다. 서운함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소 씨가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소 씨는 갈비탕을 받아먹고 다음 주에 또 부탁 전화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상대가 보답하지 않는 패턴이 굳어지면 받는 쪽은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뇌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분류해버리는 것이지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따뜻한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러나 서운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잘해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패턴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양보하고 참는 것이 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한 발 더 물러서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이 상대에게는 한 발 더 밟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읽힙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말로 고쳐지지 않는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더 잘해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한 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하고요. 둘째, 참다 터뜨리면 40년이 날아간다. 72세 이 선생님은 남편과 45년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툼 없이 사는 분이라 칭찬했지만 사실 다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매번 삼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명절에 이틀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4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독감으로 며칠째 앓아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저녁도 거르면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5년이 너무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눈치를 보이는 순간 이 선생님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당신은 45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그냥 밥하는 사람이에요. 눈물과 함께 말이 쏟아졌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멍한 얼굴이었다가 이내 인상을 구겼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 한마디에 이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서운함이 오랫동안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기는데 그때 쏟아지는 감정은 원래 크기보다 몇 배나 증폭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는 상대는 지금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45년치 맥락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뇌는 정당한 하소연도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반성이 아니라 방어를 선택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가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참는 것도 문제, 터뜨리는 것도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뒤에서 함께 찾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서운함은 쌓아두는 것도 한꺼번에 쏟는 것도 아니라 느끼는 그 순간의 태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질 때 상하는 것은 상대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그 세월도 함께 상한다. 셋째,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방어벽을 세운다. 그리고 몸이 먼저 무너진다. 65세 최 선생님은 교회 봉사 모임에서 12년을 함께 해온 친구 안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안 씨가 모이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카톡에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최 선생님한테만 어색한 분위기였지요. 2달을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뭔가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 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 최 선생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카톡 답장도 늦고
먼저 가시잖아요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 안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따져야 해. 나도 바쁜 날이 있지. 분명 따지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돌아온 것은 역공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방어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드럽게 전달해도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는 순간 뇌가 먼저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반응이 더 강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보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이 자존심 상처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말로 설명하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상대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고 그 느낌이 방어벽을 세우게 합니다. 설명을 더 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방어합니다. 재판에서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말하지 말고 그냥 삼키면 되는가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키는 것도 오래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66세 정 선생님은 딸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손주를 자주 봐주는 분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맡기고 갈 때 인사 한마디 없이 두고 가는 것이 처음에는 좀 서운했지만 내 새끼인데 뭘 바라겠나 하고 넘겼습니다. 명절에 며칠을 혼자 부엌에 서 있어도 딸이 도우러 오지 않을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명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속이 막힌 느낌이 가시지 않았지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같은 감정은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유 없는 두통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평생 쌓아온 감정의 총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몸이 자꾸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내가 오래 삼키고 있는 것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 감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세 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잘해주는 것도, 참고 삼키는 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도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로 인간 관계가 편해지는 법, 따뜻한 삶의 서재에서 계속 받아보세요. 넷째, 한 발짝 물러서면 상대가 스스로 다가온다. 70세 문 선생님은 아파트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을 함께한 친구 박 씨와 6년 사이였습니다.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 걸었고, 걷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박 씨가 달라졌습니다.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 오면 문 선생님만 빼놓고 그쪽으로 쏠렸고, 벤치에 앉으면 핸드폰만 보다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문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받았지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박 씨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를 사가기도 하고 먼저 카톡으로 안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로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로 꺼내봐야 방어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문 선생님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더 잘해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산책은 여전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일어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게 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페이스대로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틀째까지 박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걸으면서 슬쩍 문 선생님을 돌아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흘째에 박 씨가 벤치에 먼저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문 선생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일주일이 지나자 박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벤치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경단을 사가지고 와서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소홀했지 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보통 3일에서 7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처음 이틀은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흘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리 조절의 원리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상대의 머리에 닿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반박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상대의 감각에 닿습니다. 감각은 반박하지 못합니다. 문 선생님이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 걸지 않기, 먼저 연락하지 않기, 상대의 반응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기,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박 씨에게는 이 사람이 예전과 다르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자리에 있겠다는 결심이 거리 조절의 본질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는지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협상 조건으로 읽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일시적으로 태도를 바꾸지만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 없이 담담하게 달라진 태도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뜻의 글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닿지 않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내가 물러설 때 비로소 상대가 나를 향해 걸어올 자리가 생긴다. 5째, 흔들리지 않는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바꾼다. 63세 오 선생님은 헬스장에서 2년째 함께 운동하는 선배 진 씨가 있었습니다. 운동 후 탈의실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일과였는데 진 씨에게는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드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다음 달에 남편이랑 강원도 여행 가려고요 했더니 강원도 요즘 너무 붐벼서 별로야가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혼자 자전거를 탔다고 기뻐했더니 요즘 애들은 다 그 나이에 타더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진 씨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깎아내려질 것 같아서 점점 입을 열기가 싫어졌지요. 그날도 운동 후 탈의실에서 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딸내가 와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딸이 좋아해서요. 진 씨가 받았습니다. 요즘 딸들이 다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뭘 특별히 만든다고. 그 순간 오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 씨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 씨가 잠깐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오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딸은 특히 좋아해서요 하며 변명하거나 웃으며 맞장구를 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진 씨의 말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깎아내리는 말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하고 나서 오 선생님의 표정을 한번 살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진 씨는 오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바로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응 차단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화에서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말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오면 뇌가 혼란을 느끼고 자기 행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진 씨는 오 선생님이 늘 웃으며 받아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한마디와 침묵이라는 예상 밖의 반응을 만나자 자기 말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핵심은 그렇군요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운한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반박을 하거나. 맞장구를 치면 상대는 내 말이 통했다고 생각해 반복합니다. 반박을 하면 상대는 방어를 세우고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만 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말을 되짚게 됩니다. 담담한 한마디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이 보이면 상대는 그것을 다루려 합니다. 달래거나 피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러나 감정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은 조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100마디로 다투는 것보다 한마디 뒤에 오는 침묵이 더 무겁다. 사람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에 움직인다. 여섯째, 나를 지킬 때 진심인 사람이 보인다. 69세 나 선생님은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복지관, 교회 봉사, 아파트 분여회, 동창 모임까지 어디를 가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나 선생님이 어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수술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누워 있으니 직접 연락이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 선생님은 첫 주 내내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택배 알림과 단체 카톡방의 날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핸드폰을 보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보면 서운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왔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허탈함을 넘어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한국화를 배우던 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강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들러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아온 친구 백 씨는 전화를 걸어 심심하지. 내가 수다 상대해줄게 하며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나 선생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 사람한테 나는 얼마나 마음을 썼나. 류 씨가 전시회 초대를 했을 때 다른 모임이 있다며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 씨가 힘들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부탁을 들어주느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의 약 20%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유지하느라 정작 그 20%에게 쓸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나 선생님은 수술 후 달라졌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가는 대신 류 씨, 강 씨, 백 씨와의 시간을 먼저 챙겼습니다. 분여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진짜 하고 싶은 것만 골랐습니다. 수십 명에게 쏟던 에너지가 세 사람에게 집중되자 그 관계가 훨씬 깊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내 곁에 진짜 누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거두었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켜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1000명이 얼굴을 아는 것보다 1명이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하다. 관계의 넓이를 좇지 말고 관계의 깊이를 지켜라.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은 관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쏟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곁을 떠난 사람들, 뒤돌아서서 험담을 한 사람들. 그 긴 세월을 버티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사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삶의 기술을 유배지에서 체득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라. 자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더 잘해주는 것도 참고 삼키는 것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도 말로 설명하려는 것도 모두 상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 담담한 한마디와 침묵을 선택하는 것, 에너지를 진심인 사람에게 쓰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참아오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참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고 관계를 지키려 애써온 것도 값진 일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상대를 위해 애쓰는 만큼 나를 위해서도 한 걸음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대신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발짝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인연에 지치셨다면 따뜻한 삶이 서재에서 함께하세요. 정약용의 지혜로 인간 관계가 편해지는 법,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